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사흘째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며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혼란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망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바꾸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임박했는데요. 혼란은 더욱 커지고만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엘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건 필독. 네, 3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위기 임신과 보호 출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의회 안유한 의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결국 군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상주, 영천 등은 많은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또 유치 실패에 따른 갈등 해결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군부대 이전지 군위 결정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부권 주민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 결국 우리 예상대로 대구시 군위군으로 확정이 됐죠? 네, 대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가 대구 군위군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5일 대구시는 브리핑을 통해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4단 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과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인데요. 네. 평가 결과 총점으로 군위군은 95.03점, 영천시는 82.45점, 상주시는 81.24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 평가위원회는 군위군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밀리터리 타운과 훈련장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높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군위군이 95점, 영천시가 82, 상주시 81 이렇게 해서 군위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 평가를 좌우한 요소 중에서는 주민 수용성도 높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주 같은 주민들의 유치 반대 시위도 있었잖아요. 네,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김동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훈련장 수용 지역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시는 일부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지 선정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에 대구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쩌면 이 같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대구시는 선정된 군위군의 이전 지역에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 플랜과 시설 기본 계획을 작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세부 평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상주시 점수가 가장 낮게 집계가 됐죠? 네.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군부대 이전지 선정평가위원회가 군의군 상주시, 영천시 등 예비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군의군 95점, 영천시 82점, 상주시 81점 순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예.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절차는 1단계로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을 평가해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 절차 용이성으로 구분이 돼서 평가 점수가 60점을 차지를 했고 수용성은 주민 수용성과 군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40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평가 항목별로 일단 사업성 관련 평가에서는 군의군이 57.28점, 상주시가 54.58점, 영천이 47.9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관련해서는 상주가 꽤 높았군요. 군의와 그렇죠. 3점 차이밖에 안 났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수용성 부분에서 네. 군의군은 37.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반면에 상주시는 26.66점, 영천시는 34.48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주시가 떨어진 게 이제 주민 수용성 부분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군의가 37점인데 상주는 26점, 11점 차이가 나서 여기서 이제 점수차가 확 벌어졌군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 세부 항목인 밀리터리타운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군의군은 15.68점을 기록한 반면에 예. 상주시는 7.04점, 영천시는 13.4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주민 동의율도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상주시 반대 시위도 있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역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 수용성이 결국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 이번에 이제 탈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상주시 경우에는 사업비 항목에서는 40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군의군이 39.91점을 받아서 상주시가 군의군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예. 훈련장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2.34점으로 군의군이 8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 이제 주민의 수용성이 주요하게 고려된 이유가 민군 상생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들을 대구시 산하 지자체인 군의군으로 가게 된다면 갈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훈련장 수용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의율이 저조했던 점도 실질적으로는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위원회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자 바로 상주와 영천 이 탈락한 두 시군 두 시가 이제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처음에는. 네, 당연히 환영 의사를 밝힌 군위와 비교하면 예상된 대로 이제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영천시는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 5일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갈등 관리 측면을 언급을 하면서 대구시의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는데 이를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천시의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던 민간 단체들은 정보 공개나 감사 청구와 같은 법정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대구시가 출연한 대구정책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주시의 군부대 이전 유치를 위한 민간 단체들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주와 군위 일반 시민들은 인구 유입 효과나 지역의 대규모 건설 공사 효과 등이 큰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실패를 두고 큰 아쉬움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구 유입 효과가 뭐 적어도 한 10,000대 이상은 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줬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자, 영천시 반발이 상당히 크고 상주시 처음에는 좀 반발했는데 곧장 결과를 다시 승복을 했죠. 네, 영천시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기를 한 반면에 예. 강영석 상주시장은 다음 날인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강영석 시장은 주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이 영천과 달리 일부 후보지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 반대 시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생각하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예.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더 이상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책임이다. 아, 이렇게. 예. 자, 밝혔는데, 하지만 문제는 상주시가 지난주에 전해주신 것처럼 주민 소환 등으로 지금 내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 소환, 그리고 또 이제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도 청구가 됐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던 호재가 어쩌면 군부대 유치 성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몹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이제 상주가 유치만 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싹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텐데, 이제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은 이제 이번이 2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한번 주민 소환 청구가 됐다가 그 각하 결정이 나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2번째 소환이 됐다는 거고. 상주에서는 군부대 이전 실패를 계기로 해서 상주 중동면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도 대구 군부대 이전지인 군위로 보내자는 그런 집단 행동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상주 중동면 일대에 한 8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낙동 공군 사격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1953년에 처음에는 이제 미군 시설로 조성이 됐다가 1970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넘겨받아서 사격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격장 반경 10km 안에는 13개 마을 3천여 가구에 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주민들은 사격 훈련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으로 해서 피해를 겪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주민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뭐 소라던가 돼지라던가 이런 가축들이 뭐 유산을 한다거나 하는 축산물 피해를 겪고 있고, 예. 또 뭐 수차례의 오발 사고도 발생을 하면서 주민 불만도 그동안 매우 컸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 군부대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그동안은 누적된 불만들이 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상주는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청사 건립 갈등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내용에 더해서 좀 이제 앞으로 이번 군부대 유치 실패로 인한 후폭풍도 거세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주시의 갈등 관리 능력이 한동안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LG가전을 저렴하게 득템할 스페셜 찬스, LG베스트샵 영주점 리뉴얼 오픈 1주년 기념 세일, 아낌없는 할인에 사은품까지 역대급 혜택이 콸콸콸. 오직 영주점에서만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영주점.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 시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을 도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동시 의회 안유한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유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태화평화 안기동 지역구 시의원 안유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2022년 안동시 4선거구죠. 태화, 안기, 평화동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이렇게 활동 중인데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2022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예, 좀 더 성과를 많이 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아쉽고 남은 기간에 더욱 분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조례안도 발의하고 활발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최근에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건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아 유기나 사망 사건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영아들은 대부분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출생 통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예. 이 제도 자체는 간접적인 보호 조치이고 행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출생 통보 제도가 있어서 다 일단은 통보가 되는 거죠. 병원 차원에서도. 근데 예, 그렇습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이렇게 아동 유기 같은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건데, 자, 우선 이 용어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위기 임산부라면 이거 어떤 경우로 말하는지 좀 더 알려주신다면요. 예,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서 임산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라는 것은 이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임산부라고 하는데요. 예. 위기 임산부라고 하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연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매우 어린 10대고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위기 임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예. 양육하기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임산부, 임신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부랑 임산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임산부 안에 임신부가 있다. 그러니까 임산부라 하면 임신 중이거나 그러니까 10달 내내 임신 중인 자 혹은
예.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출생 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예. 그러니까 한 16개월 동안 임산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임부와 산부의 결합한 그런 말이라고 그렇죠. 예, 임부와 산부 결합, 임산부고 임신부는 이제 임신 중인 상태인 여성을 말하는 거고. 예. 자,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주로 담겨 있습니까? 예, 조례의 핵심 내용은 보호 출산과 아동의 일시 보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상담 기관에서 최대한 친부나 친모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유도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산부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서 감형 처리를 하고 산부인과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례안의 핵심이 바로 보호 출산 그리고 예. 아동의 일시 보호에 관한 지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위기 임산부들이 지역 상담 기관이나 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되고, 기존에 이제 보호 출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산 때까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끙끙 앓다가 끝내 영아를 유기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동 보호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또 도움도 많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 보호 출산이지만은 읍면동장이 부모가 출생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출생 등록까지 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부터 숙려 기간을 거쳐서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치까지 일련의 보호 체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출생률 제고에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위기 임산부라고 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뭐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자, 이런 분들 현재 좀 위기에 처한 이런 임산부들 그러면 앞으로 어디 읍면동 뭐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될까요? 어디에 연락하면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장 쉽게 이제 상담하실 수 있는 번호는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8번인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예. 필요하신 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안동시 이제 보육아동 가족과라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받으면은 이제 상담기관 연결시켜주거나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산부 상담자 대표 번호가 있군요. 1308번인데 여기에 연락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각 시군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희환 의원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안동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대도시만큼 배울 곳이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역에 스포츠 클럽이 있지만은 열심히 운영을 해도 수업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종목 개설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예산으로 지정 스포츠 클럽에 운영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 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강습을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이제 회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서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스포츠 클럽 운영하는데 또 예산 지원도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입법 활동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의원이시니까 그 의회 내에서 지금 막내신가요, 혹시? 나이로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어립니다. 두 번째는 어리시고.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 좀 왕성한 입법 활동 좀 기대를 해보고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인구 감소 위기다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노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 사회도 최소한의 사회적 모성과 부성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임신은 이제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어떤 이런 사회적 모성과 부성을 발휘해서 그러한 고통을 다소나마 분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각 시군청 또 각 읍면 주민센터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죠. 안동시 의회 안유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석방 소식으로 아마 국민들 많이 좀 글쎄요, 뭐 일부는 상당히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국민들도 계셨을 테고 아마 대부분은 충격, 뭐 불안, 뭐 이런 심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따져볼 텐데요. 우선 그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 윤 대통령 석방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왜 차 타고 오다가 네네. 차에서 내려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걸어 나와서 주먹도 불끈 쥐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분은 여전히 계엄령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본인이 여전히 절대 군주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분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군주로서 계엄령의 시대를 계속 이어가겠고 결국 이제 그 아래에서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또 모진 고초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조금 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정말 위험하구나. 예, 참 많은 국민들 그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는데 적어도 좀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그렇죠.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적어도 이런 혼란을 끼쳐서 매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순화해서 정말 이런 혼란과 염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정도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나 잘했지, 나 정말 대단하지, 이런 모습을 과시했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에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고 토요일에 이제 석방이 된 건데 그 구속 취소 과정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봐서 한 3가지 문제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가 일단은 그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던 거 요거 한 가지고 이게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네네. 두 번째가 그 체포 적부심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 10시간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구속 기간에서. 네네. 그래서 왜 9시간 45분 정도 오버된 거 거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즉시 항고로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오늘 보니까 보통 항고까지 포기를 해서 이렇게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자 시간이 날짜죠. 아니라 날짜로 그러니까 날짜가 그렇죠.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거. 네네.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래 왔잖아요. 날짜로 항상 계산해 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늘 이렇게 했고 검찰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법원에서도 이 구속 기간을 날짜로 지금까지 계산해 왔어요. 그러니까 늘 관례적으로 그러했고 그럼 이게
예컨대 불법인데 실무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그러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죠. 예. 근데 형사소송법에는요, 날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피의자가 이제 구속심사를 받게 되면요. 예. 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심사할 때 당연히 검찰에서 법원에 서류를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영장과 함께 서류를 검찰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간, 예.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떼게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이제 3일간이 된 거였죠. 3일 동안. 그렇죠.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이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예컨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예. 그럴 때는 형사소송법에 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요. 시간으로 산정할 때와 날로 산정할 때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날로 계산해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법원에서 이거는 인신구속, 신체 자유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왜냐하면 날로 계산하면 이틀이지만 그렇죠. 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면 25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5시간을 빼느냐, 이틀 48시간을 빼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계산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인권 신장 차원에서 본다면요. 향후에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법도 정확히 교정하고 모든 관행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는 분명히 법이 날로 계산하게끔 했고 지금까지 늘 날로 계산해 왔는데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갑자기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그것도 법 조문까지 명확한 법 문헌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점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어떤 뭐 법리적으로 좀 어떤 인권을 고려하든 아니면 좀 더 뭐 일종의 법리적 결벽증처럼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아무리 뭐 있을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설지언정 그러나 왜 하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첫 사례로 하는가. 이 점과 그리고 법원에서요. 만약 이런 판결을 한다고 하면요. 좋아. 그러면은 구속 취소다. 결정하되 그러나 윤석열 피의자는요.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내란 수배라는 이런 범죄의 중대성도 있고 다른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돼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죠. 이번에. 판사가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용기 있는 판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속기간이 도과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되었다. 그 기간은 그럼 그건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에게. 그리고 이 윤석열 피의자는 분명히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새로 오늘부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 발부를 했어야죠. 근데 법원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구속 취소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이 매우 아쉽고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적절치 못한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많은 국민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자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제 본인들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렇죠. 여기 이제
이거 뭐 불복해서 당연히 상급심에 2심, 3심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이제 검찰에 항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 그렇죠. 항고도 안 했고 이것도 또 기한이 또 7일이나 여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바로 네. 취소 결정 다음 날 포기하겠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제 바로 석방이 된 건데 그렇죠.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실 인정한 거니까. 그럼 여기 불복해서 그렇죠. 항고를 했어야죠. 근데 그걸 안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요. 예. 그럼 검찰은 앞으로 이제 계속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산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에서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 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인데요. 예. 그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나를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요. 맞아요. 예. 구속기간 도과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 다 어떻게 지금 교정할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예. 실무적으로도요. 검찰에서는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당연하죠. 더구나 이게 형사소송법의 어떤 문헌과 배치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항고를 안 하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더구나 항고 기간이 7일이나 되는데 남아있는 잔여 기간 다 포기하고 항고 포기한다? 그리고 석방 지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요. 누가 봐도 검찰의 관심 또한 오로지 윤석열 피의자를 석방하는 데 가 있었구나. 예. 법리적인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검찰 실무나 또 지금까지의 관행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예. 저는 그냥 적당히 눈치 보다가 빨리 석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거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보통 항고까지 이제 모두 포기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구속 취소 이 결정이 집행 정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석방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피의자는 계속 구속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항고는 일단 석방해 놓고 항고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고요. 예. 만약 그 법원에서 하급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윤석열 이제 피의자는 수감이 되는 구속되는 거고 예. 그게 정당하다 하면 그냥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겠죠. 근데 이런 항고조차 안 했다는 얘기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괜히 상급심 가서 1심의 구속 취소 결정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윤석열이 다시 재구속되는 상황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게 합리적 추론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서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다 짚지를 못하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나아가서 이제 내란 연루 가능성이 그 전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네, 본격적으로 계속 다루지 않았는데 있었죠. 예, 연루 가능성인데 뭐 수사 방해 논란이라든지 내란 동조범 혹은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뭐 방첩사든 다른 지금 그 내란에 관여했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대통령실과 사실은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다른 모든 부서에 저마다 할 일과 역할을 줬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믿어왔던 그리고 수족처럼 부려왔던 친정인 검찰에게만은 단 한 가지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 저는 검찰과 분명히 어떤 모종의 또 내란 역할에 대한 분배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요. 그게 특히 뭐 합리적인 비화폰과 관련되어서 지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3번씩이나 청구했는데도 신청했는데도 반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계해 본다면 저는 아마도 심우정 총장이 어떤 내란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종의 역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피의자를 석방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김성훈 차장 얘기 영장 3번이나 기각한 거 그것도 있고 구속 취소한 거 그 포기한 거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엄 당시에 왜 선관위에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했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포렌식과 관련되어서 이제 뭐 출발했다. 이런 제보는 있었고요. 실제 도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검사 부장급 검사 뭐 2사람이 출발했고 검사들이 올 거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그런 또 저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뭐 기소 직전에 왜 검사장 회의를 또 뭐 몇 시간 했잖아요. 그거 빼고 바로 기소했었어도 되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원래 그 구속 기한 전에 검찰 측이 왜 뭐 이틀 전 아니면 늦어도 하루 전에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한다지 않습니까? 예, 실무 관례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고요. 실제로 그 이번에 검찰 특수본 안에 일부 검사들이요. 법원에서 혹시라도 시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빨리 기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들 불러 모아서 회의하는 와중에도 이거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이거 자칫 구속기간 도과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태평스럽게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심우정 총장이 소집했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 빌미를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결국 법원의 이런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떤 근거가 되었던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요. 저는 심우정 총장이 명백하게 지금 내란 세력들과 결탁되어서 협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은 일단은 그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사퇴 안 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 뭐 조만간에 오늘 내일 탄핵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저는 저 심우정 총장과 차장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어떤 외풍을 막아내지 못했던 뭐 특수본 본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본부장까지도 안세현 본부장인가요? 서울고검장이죠. 현재. 자, 어떻습니까? 이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면 뭐 이번 주에 거의 나올 것 같았는데 혹시 뭐 미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탄핵 심판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자체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을 그렇게 했어요. 이번 구속 취소와 탄핵은 무관하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받았던 어떤 그런 뭐 수사 자료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여부는 실제 탄핵의 어떤 뭐 내용이나 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게 뭐 헌법재판소도 지금 공보관 발표도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 구속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면서 여기까지 뭐 알겠는데 양승태, 임종헌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분이라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 보니 예컨대 뭐 재소자 인권이 어떻고 이게 참
뭐 이렇더라. 만약 그런 어떤 인간적 고뇌나 그리고 실제로 뭐 재소자 환경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이코 저분이 그래도 좀 뭔가 성찰하셨구나 싶은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더구나 양승태, 임종원 이런 분은요. 저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라고 보는데 하나는 혹시 고맙습니다인가? 그러니까 혹시 이분들이 나의 이번에 어떤 석방 조치에 영향을 미쳐줘서 고맙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일종의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구조 요청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이런 쪽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한번 애를 써보라. 이런 메시지인지 결국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이거는 사실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그리고 또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헌재 판결 이번 주 아니면 뭐 혹시나 뭐 다음 주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지금 봐서는 뭐 8대0 이렇게 예상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5대3 기각이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좀 힘듭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좀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도 하고요. 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해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아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봤잖아요. 아직 본인이 내란죄 피의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되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요. 이분 만약에 직무복귀해서 다시 권한 행사하게 되면요. 무조건 저는 다시 계엄 선포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직무복귀한다는 얘기는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계엄 혹은 그 이상의 계엄해도 좋다는 면허를 취득한 것과 똑같잖아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 계엄 선포 문제없다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 반드시 계엄 선포하고요. 그러면 사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저는 80년 5월 광주를 넘어서는 그런 학살이 저는 일어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저는 정말이지 경제든 외교 국격이든 그리고 모든 사회 부문들이 전부 다 저는 거의 마비 상태로 될 것이고 결국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나라 망한다. 그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게 되면요. 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란 혐의가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할 것이다. 우리 상상 이상의 일이 그럼요. 벌어질 것이다. 저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저분의 생각 사유방식인데요.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본인이 계몽군주 절대군주예요. 그래서 절대군주 계몽군주가 국회에 가는데 박수 안 쳐줬다고 그거 뭐 정말 경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해도 좋다는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이거 뭐 다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